안녕하세요. 독서 토론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시간이 빠르게 지금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독서와 사고의 종합 평가와 적용에 대한 학습인데요. 저희가 원래 중간고사가 없었잖아요. 없었고 중간고사 때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수업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음, 이게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보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까지 다 챙겨서 수업을 더 해서 이렇게 늘리지는 않을 거고요. 독서 토론이 금요일 날 수업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금요일 날 휴강이 있었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뭐 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보실까요? 처음에는 이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독서의 목표나 학습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고요. 독서와 이제 독서를 하고 어떻게 상대한테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남이 책을 읽고 내가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 이분이 왜 이런 책을 썼으며 뭐 이런 것들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읽고 내가 어떻게 요점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요약이나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내용들을 다 기본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주요 내용과 요약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책에 대한 어떤 핵심 주제나 뭐 메시지, 이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어떤 의도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 책을 읽어야지만 이해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하려면 저도 책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막 읽을 때는 막 거기에 빠져서 읽느라고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메모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적어 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억이 까먹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 책은 뭐 해야 돼요? 토론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에티켓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논쟁의 기술, 말이 논쟁이지만 약간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랑 내 의견하고 죽이 잘 맞아도 대화가 잘 될까 말까 하는데 나랑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스킬, 그리고 또 하나는 예의죠, 예의. 예의 있게 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으로 인해서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저보다도 훨씬 더 결혼 생활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부분 그래요. 나이를 이렇게 보면. 네, 뭐 한두 명 정도 뺄까? 대부분 다 거의 다 그러세요. 그러면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살아온 것들.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관계나 자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러블이나 좋지 않게 약간 껄끄러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시초가 돼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에티켓이거든요. 음, 뭐 굳이 짜증을 낸다든가 신경질을 낸다든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내 상대편의 약점을 긁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나요.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상대가 의견이 잘 맞아요. 그럼 토론이 안 되죠. 같은 팀인 거잖아요. 근데 상대에 대한 어떤 논쟁의 기술에는 에티켓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성공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기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된 책을 읽고 나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정을 하진 않았어요. 책을. 왜 그랬을까요?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 본인이 선택하는 처음으로 지금 독서를
예, 학교에 들어오셔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굳이 어떤 책을 읽으세요 라고 하기가 싫었어요. 해도 되는데 왜 본인이 쉽게 아,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재밌구나 라는 책을 선택하길 바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책을 하나 선정을 하십시오. 그게 곧 지정된 책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선정을 했어요. 그 선정한 책에 대한 주제, 논점 이런 것들을 알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만화책도 좋아요. 그림책도 좋아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죠? 그림책 같은 경우면 솔직히 거기에 대한 논점이나 뭐 주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책을 선정한 거에 대해서 왜 선정했으며 이 책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 정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의 느낀 점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뭘 느꼈다. 지나가다가 성인학습을 만났는데 교수님 전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느낀 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느끼려고 생각을 해 보셔야죠. 사실 저희가 만나서 2시간 안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정확한 어떤 의사 전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 혼자 얘기를 해서 이론적인 것만 설명해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이 될 수가 없으니까 2시간은 금방 지나가서 토론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발표 돌아가면서 난 어떤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아, 이번에는 제 시간이네요. 저는 어떤 책을 선정했는데요. 그 책을 선정한 이유는 뭐고요? 이걸 반밖에 못 읽었지만 이걸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느끼지는 못했지만 요 정도의 어떤 그 읽었을 때는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똑같은 책을 읽은 사람이 생겼어. 그럼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자유롭게 책을 선정하고 그거를 읽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토론하는 것처럼 이제 혼자서 요약을 하고 그리고 혼자 느낀 점을 적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한테 내셨을 때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기말고사 때 내는 거라. 중간고사 때 내셨더라면 드릴 수 있죠. 근데 중간고사 때 또 뭐 과제를 또 해서 막 내라고 하면 또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간고사 겸 기말고사니까 성의 있게 예쁘게 정성을 다해서 써갖고 오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단계를 읽었어요. 책 1단계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플랜을 잡은 건 뭐냐면 1단계를 읽었어요. 그리고 또 대화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책들을 해서 비판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했었죠. 이 좀 쉬운 책을 읽고 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심화된 조금 무거운 조금 더 깊이 있는 폭이 넓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수업 내용을 구성을 제가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읽었던 책보다는 훨씬 더 어느 정도 속도가 이제 낮고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책을 다 띄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 다양화된 내용들, 또 심화된 어떤 내용들을 다 이해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도 1학년 1학기 때와 1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교과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 안에서 네, 하실 수 있게끔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책은 본인들이 선정을 하시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관점을 분석해서 상이한 관점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또 습관이죠. 한 번 읽었을 때와 2번 읽었을 때와 3번 읽었을 때는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광범위한 것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약간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이제 A라는 방향으로 쳐다본다면 다른 사람도 저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저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논리적인 대화와 타협하는 것도 좀 중요한 학습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세상을 살면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친구죠. 지인이죠. 근데 세상을 살면서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단절되죠. 항상 안 만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책들도 저랑 잘 맞는, 내 생각과 잘 맞는 그런 다각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고요. 그런 책이 먼저 딱 잡혀서 술술술술 읽혀야지만 그 다음엔 이것도 읽어볼까?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까? 또 어떤 분은 지금 60대 정도 되셨는데 그 건강에 대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뼈나 이런 고관절이 안 좋아서 이제 그렇게 척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용어가 되게 어려운데 그 책을 사려고 해보니까 막 5만 원, 10몇만 원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시간이 날 적마다 하루에 2장씩 정해놓고 동네 서점에 가서 계속 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읽고 나서 그림이 이렇게 있대요. 이제 형상이 우리 몸에 있는 형상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해는 되더래요. 그래서 뭐 조금 남들이 모르는 어떤 그 뼈에 대한 이름들 뭐 이런 것들도 막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어요? 했더니 재밌대요. 아, 여기는 어떤 뼈고 여기는 어느 뼈고 여기를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가는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 책이 몇십만 원을 줘도 내가 살 만한 가치가 느끼겠다라고 하면 구매를 하시겠죠? 네, 그거 되게 그러면서 운동 삼아 가서 그 책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런 사람들 들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들을 다각적인 시각에 의해서 풀려고 나 나름대로 내가 생각했던 걸로 풀려고 협력적인 어떤 책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분이 선택한 그런 어떤 수행 방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아니 그 책을 사는 것보다 집에서 사서 편안하게 읽지 뭐 힘들게 거기 가서 그냥 하루에 두세 페이지씩 읽고 오냐고. 네, 그분은 운동 삼아서 그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대단하다. 저러고 쉽지 않은데 걸어갔다가 그걸 읽고 또 막 이렇게 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매일매일 그러는 건지 일주일에 몇 번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데까지 얘기는 안 해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왜 돈을 주고 사지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대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을 때 기대된다. 좀 뭐 하면 뭐 이렇게 또 가서 뭐 새로운 지식을 또 얻고 오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나와의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거나 저 사람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라고 바라보는 이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창의적인 사고와 독서의 관계라고 제가 문제 해결 방법도 책에서 찾으셔야 된다. 지금 제가 이제 출석부를 쭉 보니까 다 거의 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직장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학교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이래요. 그리고 저를 안면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자 살고 있는 모든 그 곳에서 부닥치는 문제 해결, 그다음에 풀 수 없는, 그다음에 약간 미묘한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다 정답을 알고 계시지만 행동으로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잘 안 되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 그 다음에 독서의 관계, 독서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옛날에는 기분 나쁘면 즉각 얘기하고 딱 해결해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고 주변도 좀 보고 이제 확인하는 그 정도 이제 지혜와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셨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누가
한마디 하면 바로 가서 해결을 하는 그런 딱딱 부러지는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한번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지혜가 더 생기는 게 나이가 들면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변하니까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이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강인데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토론하고 종합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챕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 책을 한 권 다 띄었다고 가정을 해서 학습한 독서, 물론 뭐 굳이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수업들을 들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독서와 사고에 대해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나 교과목이 실제 생활하는데 또 학업에 적용하는 방법들은 학생 각각마다, 학습자 각각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비판적인 사고나 창의적인 사고, 또 논리적인 글쓰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창의를 내고 글쓰기를 연습하고 이런 분들은 능력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은 학생이 처져 있는 상황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뭔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계속해서 접하고 확인하고 뭐 연습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들이 학생들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배운 이론, 기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또는 학업에서 또는 생활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좋은 학습 방법이 될 거라는 거죠. 조금 더 가라앉히고 내려놓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막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낼까?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판적인 사고에 대한 실생활에 대해서 학업에 대한 적용? 네, 비판적인 사고 그런 말 자체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뭐, 그걸 오리지널을 듣지 않고 약간 사고가 안 좋게 보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비판적인 사고는 학생들, 이제 학습자들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접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가짜 뉴스 들어보셨나요? 네, 뭐 이상한 거 막 뜨잖아요.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정말 그 정보가 정확한 건지를 확인하는 게 비판적인 사고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네. 이게 맞나? 정말 그런가?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이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게 비판적인 사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뭐 약간 뭐 보이스피싱, 뭐 핸드폰으로 뭔가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엄마 나 누군데 뭐 이렇게 막 오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학업에서 적용하면서 더욱더 심어든 왜냐하면 옛날에는 확인하고 얼굴 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핸드폰으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문자로 뭔가를 해결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 정보가 확실한 건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어떤 두들겨 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비판적인 사고의 실생활과 학업에 대한 적용 중에서는 실생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 대중화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대부분 뭐예요? 뉴스, 소설, 미디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이 오고 가는 게 대인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얼마 많은 정보들을 접하겠어요. 누가 그랬대더라, 누가 어디다 뭐 어떻게 했대더라, 뭐 어떻게 했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물론 연예인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이런 정보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신 왜 저렇게 했을까? 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통사고를 냈을까? 음주운전이었을까? 뭐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거기서 떨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봤을 때 정말 사고지만
사고를 가장한 네,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비판적인 사고라는 건 이거 맞아? 틀렸어? 맞아? 이런 거 확인하는 것보다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랑 누구랑 어디 갔다가 넘어졌대. 그래서 누가 다쳤대. 근데 이틀 있다가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갔대. 그래서 어머 어떡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다쳤을까? 상대편이 뭐 해를 입히지는 않았을까? 정말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시대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추리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깔고 가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지 뿅 튀어나올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역사적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나열을 했다 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입장에 따라서 뭐 사도세자 입장에서 또 아니면 와이프 입장에서 아니면 왕의 입장에서 다 다르듯이 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 정보가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보실 때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에서는 한 번 더 미디어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남편 핸드폰으로 누구누구 엄마 나 저기 누군데 어디 갔는데 뭐 몇백만 원만 붙여줘 라고 한다면 정말로 전화를 해본다든가.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문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 이렇게 전화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누구 돌아가셨다고 지인이 뭐 입금해라고 이렇게 왔길래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내가 전화해 보니까 누나 문자는 안 되고요. 전화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해킹 당했어요.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어, 어떻게 보면 핸드폰으로 인해서 되게 다양화하거나 편리해진 것도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뭐를 찾는 경우도 있고 길을 찾거나 뭐 어떤 정보를 찾는 것도 있지만 그 정보가 내 비적합한 정보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까 꼭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한다. 기사도 그렇고 뉴스도 하물며 이게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이런 것들도 네 체크업하는 시대인데 출처나 신뢰를 배반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시되는 사실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정한 의도나 평양이 있는지에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특정한 정치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접할 때 여기 예시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기사에서 사용되는 논리적인 근거와 출처를 신뢰성을 검토하여 정보가 약간 왜곡되게 약간 부풀리는 경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확대 해석 남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확대 해석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남의 말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 주변한테 퍼뜨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결정 내리기 이 실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할머니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자식이 잘못됐거나 이럴 때는 네, 보이스피싱 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입금을 시켜야 되고 몰래 해야 하고 아무도 알리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각 선택에 대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고 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정보의 신뢰성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각자 선택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하는 과정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근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금 한 번 더 네, 돌다리도 두들겨봐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업에 대해서의 비판적인 사고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거냐? 학업에서는 학습 자료나 연구 논문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네, 완벽할 수는 없죠. 그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논리의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는 학습이 좀 더 깊어야 되고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데 좀 기여를 해야 되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를 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학문이 아니고요. 연구나 논문이. 여러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서 시대나 환경이 변했으니까 조금씩 변하는 그런 게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학문적인 글쓰기를 할 때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능력이 좀 필요한 것도 없잖아 있고요. 뭔가를 글쓰기를 할 때 남의 글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지만 가능하죠. 각 논문에 대한 가설이나 연구 방법, 결과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할 때는 남들이 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이제 성과 이런 것들이 조금 높일 수 있죠. 내가 잘하고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나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 그 위에 공부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도 그 위에 있었던 저희보다도 더 먼저 사셨던 분이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학문을 닦았던 모든 분들이 이거는 후세에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워온 거잖아요. 지금 연도 자체가 뭐 100년대, 200년대가 아니고 2000년이 넘어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에 분들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것들이 능력이 향상돼서 우리들이 배운 모든 것들이 학문들이 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논문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가설, 뭐뭐는 뭐뭐일 것이다, 뭐뭐는 뭐뭐가 아닐 것이다 등등등 이런 가설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결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해석을 또 어떻게 할 거냐.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의 학업 성과를 좀 높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잘못 나온 분야야. 이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했던 부분이 사회과학 분야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 경영, 행정 이쪽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과학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제 논문을 분석을 해요. 대부분의 사회과학은 연구 방법이 이제 적절했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서 했어, 자료를 가지고 했어, 아니면 확인해 봤어, 어떤 걸 찾아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많이 따지고요. 결론이 이제 논리적으로 도출되어 있는지 또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요. 자기 자신의 연구. 나는 너무 잘났어요. 나는 너무 잘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다 할 거예요. 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연구는 이러이런 거에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러이런 거에는 좀 비적합하다. 라고 쓰여지어 있는 게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의 논술을 지을 때는 이렇게 내아에 대한 시사점, 한계점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이런 이제 연구를 계속했을 때 토론을 하잖아요. 발표를 하고. 그러면 학업에 대한 토론이나 발표에서 게재된 논점을 논리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맞는 상황인지, 그에 대한 반론이나 또 지지, 내가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논문을 찾아서 지지, 나랑 같은 주제를 갖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논문을 찾아서 지지,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제시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지만 나는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의 분석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반론이나 지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학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의 작품의 분석이나 수업에 대해서 작품 속의 등장 인물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 행동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비판하는 것도 검토를 할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연기자들은 써준 대로 자기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써준 대로 감정이입해서 그 캐릭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등장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행동이 아닌
거기에 있는 캐릭터에 맞게끔 내가 약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수업에 토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실생활과 학업에 대한 적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창의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능력도 좋죠. 근데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를 모색하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해요. 근데 어떤 문제 해결은 대부분 뭐예요? A, B, OX 참거나 뭐 안 참거나 둘 중에 하나. 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참고 인내해야지만 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이 창의적인 사고도 실생활과 학업에 대해서 활용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찾아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접근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없는 실타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내 영역 밖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내 커다란 장벽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어떤 책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가 우리 삶에 또는 학업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는 것들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들이 또 하나 학습자들에 대한 커다란 숙제일 거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실생활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의 적용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창의적인 사고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은 의식을 생각을 하고요. 창의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 라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그 밥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효과적이지 않아. 그럼 이거 허기를 없애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겠죠. 뭐 약간 당이 들어가 있는 뭐 소화가 되거나 아니 흡수가 빨리 되는 뭐 그리고 뭐 체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스프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막 먹고 포만감을 느낀다고 하던가 아니면 뭐 약간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마셔서 뭔가를 해결하는 걸 하던가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창의적인 사고는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일상생활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서 해결하는 뭐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작은 문제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생겨날 수 있죠.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활용은 기존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의 재정 관리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잘 가정 안에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거 대신에 창의적으로 어떤 예산 관리를 해서 방법이나 투자의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조금 더 나은 재정의 상황을 좀 만들 수 있으면 또 좋겠다. 그냥 뭐 적금에다 넣어놓지 않고 이자가 좀 붙는 데다 넣는다든지 어디다가 좀 투자를 한다든지 뭐 등등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문제들이 조금 더 혁신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는 혁신인데요. 이거는 이제 창의적인 사고는 사업 아니면 뭐 직업 뭐 이런 데에서는 필수적인 어떤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고 경쟁력을 좀 높이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수익 창출로 갖고는 올라가는 임대료, 올라가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훨씬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익 창출이 조금 더 퍼센티지가 좀 높게 나타난다면, 그죠?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뭐 디자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해서 고객들이 주목을 끌고 한 번 샀던 고객이 세 번 사거나 뭐 세 번 샀던 고객이 네 번 사거나 뭐 이런 형태로 시장에 대한 경쟁을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나 내가 계획했던 어떤 것들의 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창의적 사고에 대한 적용의 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업에서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적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독서와 토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1학년 2학기 수업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학업에서 창의적인 사고는 그냥 뭐가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학습에 대해서 빨리빨리 적응할까?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 이 수업 들으면 재밌겠다 라는 것보다 아, 이 교수님 수업 들으면 재밌겠다 이런 것보다 물론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죠? 한정되어 있긴 한데 아이고 네. 아, 저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 와서 중간에 끊겼습니다요. 네. 자, 계속 할게요. 학업에서 창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학습에 대해서는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 대화를 했다가 살짝 끊겼는데 지금 수업을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고 있는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럼 창의적인 학습 개발은 과연 뭔가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치지 않으셔야지. 네, 1년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학기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이제 글쓰기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되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이세요. 그런데 조금 더 네,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접근 방식이 조금 다양하시잖아요. 학교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게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러시긴 하지만 근데 이런 마음은 이제 마음에서 이런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에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제 정신이 어떻게 바뀌고 정신에 따라서 몸이 또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열정이 사라지지 마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나 글쓰기 못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해보셔야죠. 그리고 학생들이 단순히 주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이나 관점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창적인 글을 자꾸 써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에세이 자료를 작성할 때 단순히 이제 사실을 나열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수업 듣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하실 때 자기가 읽었던 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네, 요약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느낀 점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숨겨져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글쓰기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성과를 조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말이 막 끊기죠. 제가 막 전화 오고 전화하고 막 네, 이래서 막 껐다가 다시 찍고 막 이러느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해 좀 해주세요. 창의적 글쓰기란 뭐냐? 내가 어떤 거를 읽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해서 약간 빛을 발휘한다. 이런 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글쓰기는 단순히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약간 분석하고 나만의 해석을 해서 새로운 해석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독창적인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읽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나만의 생각으로 뭔가를 써내는 그런 것들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인 게 쭉 이어진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다 다르다고. 그 입장에 대해서. 왕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또 거기 뭐 주변의 입장에 따라서 에세이가 작성할 때 다 다르다고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할까요? 뭐 장희빈이
그죠? 음해를 해서 2년하고 음해를 해서 이제 사약을 받았어요. 그 사람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장혜빈을 죽인 시녀들의 입장에서 장혜빈 죽어가는 엄마를 바라보는 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랑했던 옛날의 와이프였던 사람을 죽이는 왕의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 외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사회적인 요인으로 분석해서 좀 독창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창의적인 글쓰기다. 예, 이런 형태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의 창의성, 이 학업의 프로젝트나 연구의 창의성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접근의 방식인데요. 기존의 연구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입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연구 방법으로 설계하는데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는 기존의 실험 방식을 반영하는 것보다 새로운 어떤 변수를 추가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약간은 그 환경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깨끗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공기도 그렇고 많이 좋아지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안에다가 들여놓지 않아도 될 만큼 내 환경은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학 연구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이런 걸 통해서 실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 또 하나의 논리적인 글쓰기는 실생활에 대한 학업에 대한 적용인데요. 이거는 글을 잘 쓰려면 명확한 의사소통이 또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뭔가가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과 학업에서 논리적인 글쓰기를 적용할 때는 복잡한 아이디어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력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논리적인 글쓰기는 이제 뭐 직장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공적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딱 문서를 읽었을 때 언제 오라고? 언제 뭐 한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몇 줄 안 썼는데 그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와야 된다는 거죠. 즉, 그 서류를 읽고 의사소통이나 명확하게 높일 수 있게끔 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일관할 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 그렇죠. 교수님들이 지금 보고서 쓰시느라고 밤도 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보고서 작성은 직장에서의 보고서나 메모를 작성할 때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정보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고서는 글이 줄줄이 쓰는 게 아니라 되게 간편하고 짤막하게 요약해서 씁니다. 주장과 일관성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독자가 딱 읽고 어떻게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씁니다. 그래서 함축해서 말을 많이 쓰죠. 프로젝트나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성과 지표나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경영진들이 딱 봤을 때 프로젝트 성공을 어떻게 하겠구나, 어떤 식으로 파악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약간 딱 함축해서 짤막하게 내는 것도 좋다. 의사소통의 명확성, 이거는 개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논리적인 글쓰기를 적용한다면 생각도 정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이메일이나 편지나 뭐 이런 것들에 주장을 했을 때 설득력이 있게도 좀 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상사한테 보고할 때 제안서를 보낼 때 또 필요성, 이익에 대한 논리 이런 걸 설명할 때 설득력이 있게끔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업의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한 적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업에서 이제 뭔가를 다 써서 내셔야 되잖아요. 과제도 써서 내야 되고, 뭐 글도 꼭 아니더라도 워드도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작성할 때 여기에는 뭐 논문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막 이렇게 있지만 저희가 지금 써서 뭔가를 제출해서 저 같은 수업에서도 이제 학점을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논리를 전개로 해서 성과를 높이셔야 돼요. 학문적인 논문 작성을 해라. 뭐 이거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명확하게 뭔가를 제시해야 되고요. 지금 책을 읽고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요약을 먼저 해갖고 오고 느낀 점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각 어떤 논리적인 주장을 할 때 독자가 어떤 결과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읽었고, 제가 그 책을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약을 하시고 느낀 점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효과적으로 저한테 전달을 했을 때, 아, 이분은 되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했구나. 이걸 느끼게끔 써갖고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5분, 4분 정도 남겨놓고 마무리를 졌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날짜는 언제냐면요. 독서 토론이 금요일 날인가 그럴 거예요. 네, 금요일 날 나갑니다. 금요일 날 최하 못해도 13일, 6일 날 랩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정 힘들다. 그러면 13일까지. 13일대도 좀 늦거든요. 사실은. 6일에서 13일까지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늦게 올리는 거니까 13일까지 해서 조금 하고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는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전쯤에는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그 안에 채점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려면 한 장 쓰신 분 있고 2장 쓰신 분 있고 다 읽어봐서 다 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조금 예민해져 있어요. 웬만하면 모든 분에게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A4 용지 한 장에서 한 두세 줄 이게 써갖고 오면 될까요? 네. A4 용지 한 장, 혹시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타이핑이 가능하신 분은 타이핑으로 쳐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힘들다. 그러면 수기로 작성을 하셔도 좋은데 웬만하면 대학생이시니까 타이핑을 작성하셔서 프린트 하셔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프린트도 없죠. 그런 거 할 수도 없고요. 여건도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그냥 써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갖고 컴퓨터에 컴도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걸 저희한테 이해시키지 마시고요. 이제 대학생이시잖아요. 1학년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는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아요. 프린터가 없어요. 뭐 안 돼요. 컴퓨터가 없어요. 이렇게도 조건을 달지 않고요. 다 그냥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해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야 취업도 하고 그렇게 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인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인데 웬만하면 네, 타이핑 쳐보시고 복사도 해보시고 복사가 안 되면 복사하는 곳에 가셔서 USB 이제 하실 줄 알잖아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그 오피스 같은 데 가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안 된다 그러면 수기로 써 오셔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을 선정해서 읽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책이 뭔지 제목, 저자 쓰시고요. 출판사까지 적으시고요. 요약을 하세요. 요약을 한 장이 하셔도 되고요. 반 장이 하셔도 되고요. 그 책이 의미하고 있는지 뭔가를 요약을 하십시오.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느낀 점 이렇게 해서 써갖고 오시고요. 학번하고 이름하고 또 과하고 꼭 적으셔야 돼요. 다 예쁘게 써놓고 안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5년 동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제를.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해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고사를 저희가 안 받기 때문에 기말고사로 한 번으로 점수를 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분들을 다 잘 드릴 수가 없거든요. 나눠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게끔 정성을 다해서 웬만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해갖고 오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B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속간의 공안순 부장관님한테는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봉투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제대로 이제 딱 주고 거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오지 마시고요. 내 거잖아요. 그죠? 그 봉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넣는 거 볼게요. 뭐 이렇게 확인.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내 거를 잘 전달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과제니까 잘 넣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믿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내가 스스로 대학생들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하고 내 거 내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잔소리만 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하여간 이 독서와 토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거를 수업 계획서 작성할 때 되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열심히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비대면으로 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다양한 책을 읽는다면 혼자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약간 약식으로 줄였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저는 이제 먼저 찍었으니까 덜 힘들지만 그 시간 안에 맞춰서 들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고생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게 학문에 투자한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이나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친구는 배신을 해도 내가 공부한 나의 학문은 저 자신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인격이 올라가든지 생각의 폭이 넓혀지든지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든지 사고의 방식이 넓혀지든지 다시 저한테 피드백으로 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 열심히 시간 투자한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다시 저한테 지식인으로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걸 믿으시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학기에 조금 더 어떤 수업을 맡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알찬 수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